안녕하세요. 원일이 TV 시작하겠습니다. 김병민 교수 대담 시간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네, 우리 방금 전까지 마스크 쓰고 있었어요. 아, 이거 코로나 아주 걱정입니다. 네, 지난 주말 그리고 지난주 한 금요일을 기점으로 세 자릿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이 코로나 맞아요. 위기가 다시 한번 확대가 됐는데 이번 주말 많은 국민들께서 협조하고 또 같이 노력하게 된다면 이 위기도 잘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로 인사말을 드린 것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제 재역전되는 거는 시청자 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고, 자, 이 통합당이 이 광화문 집회의 배후에 있다라는 이 민주당의 이 공세, 네. 여기에 뭐 아무리 아니다 그래도 좀 네. 끌려 들어가는 것 같아서 통합당 비대위원 자격으로 제가 여쭤볼 게 많아서 오늘 모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제일 궁금한 거. 지금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그 전광훈 목사의 집회 주도 뒤에는 통합당의 동료가 있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꼭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네. 코로나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국민들과 세계에 있는 시민들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재난입니다. 근데 적어도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라면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런 재난을 정치랑 연결지어서 흔히 말하는 레토릭을 만들어내고 이것으로 편가르기,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절대로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8월 15일에 있었던 집회에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방역 지침을 어겼던 굉장히 중대한 잘못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통합당뿐 아니라 어떤 정치인도 어떤 국민들께서도 네. 여기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재발 방지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심각한 위기감이 있고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상반기에 있었던 어려움을 딛고 조금 경제적으로 회복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정말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위기감들. 젊은 신혼부부들 입장에서는 상반기 때 결혼을 하려고 했다가 코로나 위기 때문에 좀 밀어놨습니다. 이제 결혼하려고 다시 갔는데 맞아요. 갑자기 네. 50명 이상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200명 이상 식수인원을 잡아놨는데 이거 우리 보고 다 부담하라고 하게 되는 위기들이 대한민국 사회 곳곳 도처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은 왜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예. 오직 그들 눈에 보이는 건 전광훈 목사 한 명만 보이고 예. 그 전광훈 목사랑 연결되어 있지도 않은 통합당을 과거에 있었던 일부 정치인과의 인연을 바탕으로 어떻게든 엮어내려고 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면 네. 적어도 그런 측면으로 정치가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좋습니다. 말씀입니다. 예, 뭐 이 모든 책임을 광화문 집회 하나에다가만 네. 놓고 지금 가겠다고 하는 이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셨고, 그래서 이제 일은 벌어진 거고 코로나 대응을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자, 정부 여당이 지금 적극 나섰는데 오늘 발표된 거를 보면은 무시무시해요. 대통령부터 나서서 뭐 네. 공권력이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된다.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된다. 네. 또 추미애 장관 그 발언도 보셨죠? 네. 예, 방역을 뭐 그 악의적으로 저해하면은 구속 수사하겠다.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 네. 뭐 법무장관이 나서서 검찰이 할 역할을 다 그냥 해버리셨대.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김종인 위원장의 한마디 정은경 본부장의 지시를 따르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코로나19의 대응과 이 전파에 대한 심각성과 위험성 이게 가져올 앞으로의 파급 효과 네. 이런 데에 대해서 정은경 본부장이 갖고 있는 전문적 지식을 따라갈 수가 없겠죠. 얼마 전에 기억나실 거예요. 질병관리본부를 승격시켜서 네, 청으로 청으로. 승격시켜서 질병관리본부가 위기 재난 사태 속에서 보다 주도적으로 역할을 행사할 수 있겠다.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된다 그랬죠.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보건대 과연 우리 질병관리본부가 이 모든 것들을 진두지휘하는 컨트롤 타워가 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는 겁니다. 김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지적을 네. 좀 해주셨는데 이 컨트롤 타워가 이제 일은 벌어진 거고 누군가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이걸 방역 대체를 하고 지금 이제 네. 국가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대처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컨트롤 타워가 질병관리본부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전부 다 정치인, 장관, 당 네. 여기서 나와가지고서는 막 진두지휘를 하고 발표를 하고 막 이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도대체 컨트롤 타워가 어디야 지금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신천지 사태에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뭐죠? 그 당시에 질병관리본부에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우려를 제기했던 게 하나 있어요. 너무 낙인 효과를 찍어버리게 되면 숨는다. 이 사람들이 숨어버릴 수 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역학조사를 통해서 최대한 이 사람들이 숨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조사를 받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치의 영역을 배제하고 과학과 보건의 영역에서 만들어내는 일일 거거든요. 그래서 거듭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에게 꼭 묻고 싶은 것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정치적인 고려가 단 1도 없었는지. 뭔가 정치적 고려가 있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네. 김 교수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구속 수사를 하겠다,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 가짜 뉴스를 엄단하겠다. 네. 오늘 나서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부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한 거를 내용을 보면 이해는 돼요. 신천지 때와 달리 지금 사랑제일교회는 이 단순히 숨는 정도가 아니라 방역을 방해하고 저항하고 하는 이 행위는 엄단하는 게 맞는 네. 거죠. 근데 그건 경찰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검찰당에서 하는 네. 그런 현행 법무를 하는 건 하는 건데 대통령이 나서고 전 정부 부처가 나서서 이러니까 야 이게 지금 방역 대책을 발표를 하는 건지 아 이번 기회를 해서 이게 좀 정치적으로 뭔가 다른 뭐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과격한 행동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 과격한 행동이 나오기 시작됐던 배경들을 찾아보게 되면 정치적인 갈등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가 불신으로 쌓여가고 있는 측면들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해하기 위한 행동들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행위지만 그건 맞아요. 이것들이 예. 더 극단적으로 가지 않도록 않도록, 하기 위한 예. 정치인의 역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예. 가장 비근한 예로 오늘 진영 장관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서 머뭇거렸다라고 하는 뉴스가 하나 나옵니다. 뭐죠? 뭡니까? 8월 15일 광복절 그 광화문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누구도 빠짐없이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는 또 다른 집회가 있었죠. 민주노총 집회가 있었어요. 민주노총 집회에 예. 대해서 왜 제대로 언급하면서 이야기하지 않느냐라고 또 상대 진영에서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감염 가능성 자체가 그쪽은 낮았다라고 낮았다라고 하지만 있어요.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반대쪽에서는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하는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광화문 집회가 있었던 상황에 밀접하게 접촉했거나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은 와서 검사를 다 받아야 되는 게 해야죠. 당연한 예. 거잖아요. 그걸 뭐 선별적으로 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그래서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정치적 이득 도모하는 행위들은 좀 중단하고 여당과 야당이 함께 손잡고 정말 이 문제 풀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같이 지혜를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권 몇 군데에서 나오는 뭐 얘기들을 좀 전달을 좀 해드리면 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방역을 이용한 삼류 정치다 이거는 그거를 네. 중단하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다 잡았다면서 경각심을 완화시킨 거는 김 교수님 말대로 네. 오히려 정부였었다 6월 7월 동안에 7말 8초에 이게 다 지금 퍼진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성이나 지적이 없고 오로지 광화문 집회만 때려잡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는 이거는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저희 당이라도 저희 당이라고 이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문재인 정부가 모든 것들을 잘못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방역 실패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러고 있지 그럼에도 않죠. 불구하고 예, 그건 아니죠, 또. 우리 정당이 나가서 예. 김종인 위원장이 논평이나 그리고 실제 비대위원들의 활동이나 지도부가 하고 있는 얘기들을 보게 되면 정부가 잘못되고 있는 얘기들을 일부 꼬집긴 합니다만 이것을 전적으로 정치 공세로 문재인 정부를 몰아세우는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네. 이 모든 것이 또 정부 탓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이 광화문 집회 탓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앞에가 좀 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핵심 주체는 결국 문재인 정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문재인 정부가 힘있게 이 문제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네. 할 수 있는 역할들의 야당의 역할들도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최근에 있었던 상황들이 참 안 좋았죠. 부동산 문제부터 그렇죠. 예. 연일 계속되고 있는 추미애 장관과 그리고 검찰의 윤석열 갈등. 총장 간의 예. 갈등 문제 그리고 전당대회도 치러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제대로 전당대회가 흥미있지 않는 문제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가면서 당의 지지율이 빠지고 위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딱 지점 속에서 뭔가 코로나 위기가 터졌을 때 이것을 혹시 기회라고 생각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근데 정치하고 이 코로나 문제가 뭐 별개 네. 문제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만 놓고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좀 따져보시자고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코로나 사태가 악화가 되고 이 예. 코로나 사태가 악화가 되면 대통령 지지도와 민주당 지지도가 올라가는 거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죠. 네. 그거는 팩트죠. 지난번에 있었던 사례를 보더라도 예. 우리가 1월 말에서 2월 초 정도가 예. 대한민국에서 이제 코로나 위기가 막 퍼지는 것 아니야라고 했는 시점이었습니다. 예. 그때는 그때- 지지율이 쭉 빠졌었는데. 그때가 구정 때 설날, 설 지나고 난 생각해 보면 다음에. 설까지만 해도 코로나에 대한 그런 위기 의식들이 높진 않았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뉴스가 막 퍼지면서 그 다음부터 급격하게 예. 이 위기감들이 고조됐고 그러면서 초기 대응들을 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측면과 길게
40% 사이였고 줄어들었던 2월 달의 모습에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쭉 빠졌습니다. 맞아요. 근데 2월 달을 딛고 3월 달을 넘어가면서 코로나 위기를 어느 정도 정부가 극복하고 네. 전 세계의 위기들은 오히려 고조되니까 다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쭉 올라갔고요. 그게 총선 직전이었죠. 총선 직전에 예. 3월 달에 있었던 일이고 네. 여기는 많은 국민들께서 같이 함께 힘있게 이 문제를 극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단합된 마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특이하기는 해요.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이 되면 갤럽이든 네. 리얼미터든 시차와 숫자의 차이는 있지만 추세가 보면 대통령 일단은. 지지율이 올라가고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요. 네. 갤럽 조사 바로 나왔으니까 가장 최근 거 먼저 보면 대통령 잘한다 47% 못한다 45%로 역전됐죠. 잘한다가 8%포인트가 상승을 했더라고요. 저는 여기에는 그 일주일 기간 동안 사실은 정부가 얼마나 잘한 모습을 보였겠습니까? 그 일주일 사이인데. 예, 예. 네. 다만 국민들께서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도 함께 이 여론조사에 좀 녹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런 국가적 비상 상황이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믿을 때는 정부밖에 없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정부가 잘해. 저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문재인 정부가 무너지게 된다면 그건 우리 국가가 무너지면서 우리 국민 개개인의 삶도 같이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국민들께서도 이런 측면에서 부동산 문제 때문에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라도 일단은 이 위기는 극복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좀 실어준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이런 측면에서 그냥 이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쭉 해서 밀고 나가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오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지지율 뭐 재역전됐다라고 뭐 희색을 표현하거나 네. 이게 정치적으로 지금 통합당과 전광훈 목사를 동일시하는 이 전략이 먹혔구나 이렇게 지금 볼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보는 순간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두 번 다시 헤어나지 못하는 정치적 위기로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더 훨씬 더 많은 난관들이 존재할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 복합적인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뭐 이런 상황에서 또 인턴 레지던트도 총파업한다고 그러고 또 정부하고 또 대화가 안 된다고 그러고 좀 의료진은 부족하고 하여튼 뭐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이 코로나 이 문제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 뭐 정부, 여야, 뭐 진보, 보수 이런 걸 떠나서 잘 극복하는 쪽으로 우리 국민이 힘을 좀 모아야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오늘 궁금한 게 오신 김에 그 통합당이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고 있기는 했지만 8.15 이전 상황만 놓고 보면 통합당의 그에서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호남에 자주 갔어요. 네네. 그냥 간 게 아니라 김종인 위원장 가서 그냥 무릎을 꿇어버렸죠. 그전에는 구례 등을 방문해서 수해 현장에서 아주 긴급하게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고 어느 얘기 먼저 여쭤볼까요? 광주를 가서 무릎 사과한 거부터 여쭤보는 게 낫겠다. 총체적인 얘기를 제가 먼저 조금 드릴게요. 뭡니까? 저희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한 지 2달이 조금 지났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같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크게 3가지 얘기를 던진 적이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통합당에는 아무런 미래가 없다라고 하면서 던졌던 3가지가 첫째가 호남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첫째가 호남. 왜냐하면 지난 4월 15일 총선을 보니 호남의 후보조차 공천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보면서 호남이 48석이었는데 12명인가 밖에 못했어요. 거기 공천을 못한 초유의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공당이 어떤 특정 지역에 공천을 다 못했다는 건 그건 치욕이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전국 정당으로서의 모습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단순히 공천을 못했다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에 있었던 일부 정치인들의 망언 등으로 인해서 호남 지역에 계신 국민들에게 상처를 드리고 그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제대로 하지도 못한 상태로 급급하게 총선을 치렀으니 이거를 제대로 원 상태로 돌려놓지 못하게 되면 이거는 이 당의 미래가 없을 뿐 아니라 국가적인 상황에서도 언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호남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가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일성이 호남이었군요. 네, 그리고 2번째가 수도권, 3번째가 청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단순히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갑자기 즉흥적으로 가신 게 아니구만. 제가 정강정책 개정특위, 그러니까 혹시 정강정책이 뭔지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각 정당은 그 정당이 가고자 하는 가치와 지향점을 담고 있는 정강, 강령과 정책이 뒤따릅니다. 이 우리 당이 무엇하는 정당인가를 보려면 그 당의 정강 정책을 보면 아주 명확하거든요. 나라에 헌법이 있다면 정당에는 정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 우리는 무엇을 추구한다. 이게 이제 정강을 하는데 김병민 교수가 그 정강 정책 특위를 맡고 있어요. 네, 그걸 바꾸는 특위위원장을 맡으면서 여기에 우리의 역사관과 우리의 정신들을 담으면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적시하느냐 마느냐가 꽤 뜨거운 논란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단 한 번도 우리 정당의 강령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민주화라고 하는 단어가 한때는 조금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보수정당 40년에 광주 5.18 네. 민주화 운동이 명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네, 단 한 번도 없었고 예. 심지어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단어도 일부 과거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때는 네. 한 단어가 적시된 적은 있었습니다만 자유한국당과 통합당을 오면서 이 민주화라는 단어조차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존중과 이 가치. 정신을 예, 이어받는 예. 부분들을 담는 것에는 어느 정도 동일해서 그 정도로 가는구나 생각을 했을 텐데 네. 이걸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5.18 민주화 운동뿐 아니라 현대사에 있었던 많은 민주화 운동들을 다 적시를 하는 거로 최종적으로 결론을 냈거든요. 예. 이것도 아마 그 당시 많은 언론에서는 통합당이 정말 진정성 있게 변하는구나. 왜냐하면 예. 말로만 이야기를 하고 현장을 몇 번 가는 거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의 뿌리와 같이 정신들을 강령에 정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은 이를 훼손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없는 근본적인 변화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시작이 됐고 그 다음 호남 지역의 수해 등으로 국민들께서 고통을 겪으실 때 제일 먼저 현장을 찾았는데 그때 굉장히 고마웠던 분은 김영록 지사예요. 맞아요. 예. 현장 다시 상황들 이렇게 쭉 예. 언론에 보도되는 모습 보셨을 텐데 김영록 지사가 나와서 현장을 하나하나 보면서 정말 어려운 부분을 좀 네, 같이 네. 협력하자. 여기에 대한 수해 복구를 위해서 추경 빨리 해야 된다고 야당도 적극적으로 나섰고 그런 게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방향의 정치라고 보여지고 저는 네. 그래서 김영록 지사께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거든요. 이번에 김종인 위원장이 광주를 찾았을 때는 이용섭 시장이 또 오셔서 맞아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뒷 얘기를 들어보고 나니 5.18 단체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과 만났을 때 이 만남이 다 끝나고 났을 때는 굉장히 기대하는 분위기들이 꽤 컸었다고 합니다. 호남 쪽의 분위기, 민심이 네. 통합당과 김종인 위원장의 이런 진정성에 대해서 뭔가 좀 반응이 좀 왔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원래는 저희 비대위원들도 다 참여를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급작스럽게 코로나가 이렇게 막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네. 가장 최소한의 인원들만 참여하게 돼서 위원장과 대변인 그리고 맞아요. 사무총장이 참여를 했는데 예. 김선동 사무총장의 얘기를 들어보고 나니 현장에서 계셨던 분들과 이야기를 다 나누고 난 뒤에는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해서 정말 하려고 하는 변화의 의지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들이 충분히 전달됐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게 뭐 네. 즉흥적으로 어떤 이제 연출하는 어떤 행사 이벤트성이 아니었었고 당의 정강 정책부터 한 발 한 발 호남을 향해서 가는 아예 전략적인 접근이었었다. 우리 역사가 예. 저희 정강정책의 한 문장으로 이념과 진영에 따라서 우리 역사를 한쪽 편에서 재단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사회가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네. 우리 정당은 특히나 과거에 있었던 아픈 문제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고 네. 반대적인 측면에서는 또 파묘 등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국민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목소리들이 상대 정치 진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방식의 노력을 하면서 국민 통합 위해 노력해 나가게 된다면 반대적인 측면에서도 자꾸 거꾸로 이념과 진영으로 국민을 반으로 쭉 가려고 하는 시도들은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정치가 언제까지 영원함으로 갈려져서 그런 퇴행되는 정치 지역주의 이 부분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문화들이 만들어내는 것 이게 지금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해서 통합당이 가려고 하는 중요한 지향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광주에 방문해서 모든 당직자와 네. 함께 가서 첫 방문지가 망월동 묘지였죠. 네, 거기에 기념탑이 있죠. 네, 네. 그 앞에 가자마자 아무 소리 없이 그냥 털썩하고 그냥 무릎을 꿇어버렸죠. 이거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김종인 위원장이 전혀 누구에게도 어떤 방식으로 이런 행동을 할 건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전에 예고되지 않은 전혀 예고되지 행동이에요. 않았기 때문에 같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김종인 위원장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 뒤에 뒤따라서 무릎을 꿇고 하는 모습들을 봤을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지를 않고 뭔가 좀 어색하고 어색하게 예. 구도가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이 80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1살입니다. 네. 예, 이게 무릎을 꿇는 이 동작도 사실 젊은 사람처럼 그냥 턱턱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한 발 꿇고 하고 천천히 하고 더군다나 일어날 때는 또 일어날 때는 또 휘청 또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힘든 거야 그게 그 몇 분 동안 무릎을 꿇고 있는 게. 네. 근데 그러면서 또 뭘 글을 읽으실 때 보니까 또 울컥하더라고요. 과거에 있었던 현대사의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했던 부분들은 현대사에 언젠가는 이 역사의 매듭을 반드시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서독의 빌리 브란트, 예, 서독. 그게 벌써 1970년이에요. 70년 얘기죠. 예, 그때 내용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김종인 위원장이 육공화국 때 당시 89년인가요? 네. 그때 보건사회부 장관을 지냈죠. 맞아요. 그때 빌리 브란트 총리를 한 2시간 정도 만나서 맞아요. 식사를 했던 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에서 오래 공부를 했고 같이 이제 밥을 먹거나 하면서 얘기를 나누면은 독일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네, 그 맞아요. 독일 통일이 있었던 과정과 그 당시 전후 있었던 전후의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을 쭉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을 반드시 털고 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진정성 있는 모습들이 필요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빌리 브란트 총리 같은 경우도 그 당시 무릎을 꿇고 여기에 대한 역사적 문제를 얘기했을 때 당시의 여론이 이거 약간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여론들이 일부 있었다는 거잖아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독 국민들이 그 당시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게 가서 한 게 폴란드에 가서 유태인 맞습니다. 기념비 앞에서 무릎을 꿇은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사과를 하고 외교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했으면 됐지 무릎까지 꿇을 건 또 뭐냐 해가지고 48%의 서독 국민들이 과했다라고 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40년, 50년 지나고 나서 역사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그 문제를 딛고 나가게 되는 역사의 한 장면이 됐던 거죠. 아마도 이 모습을 보면서 벌써부터 민주당에서는 또 이거 정치적인 쇼잉 아니냐 등에 대한 얘기들을 합니다만 거듭 말씀드리건대 81살 김종인 위원장이 현장에 가서 무슨 정치적 욕심으로 쇼잉을 했겠습니까? 반드시 매듭을 짚고 풀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을 텐데 우리 정당 입장에서는요. 103명의 국회의원이 있고 아주 많은 숫자의 정당의 당원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거야? 라고 하다가 점점점 여론이 변하고 우리 국가가 발전해 나가는 모습 중에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의미가 있어라고 하는 여론들이 조성이 되고 나니 지금은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부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일례로 5.18 민주화운동을 우리 정강정책에 처음에 적시한다고 했을 때만 하더라도 숱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전진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우리가 가야 될 지향점들이 거듭 계속 이야기를 하고 나니 지금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당내에 있는 의원들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저에게 얘기를 하거나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과했다 하는 의원들이 없군요. 그게 처음 들어갔을 때는 똑같은 거예요. 빌리 브란트 총리가 무릎을 꿇었을 때 과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역사적으로 완전히 역사의 흐름을 바꾸게 되는 하나의 장면과 계기가 됐던 것처럼 처음에 정강정책이 5.18 민주화운동을 넣는다 했을 때 방금 과하다라는 표현처럼 이렇게까지 민주당이 가는데 우리 따라가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사실은 있었던 것도 현실입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풀어내면서 쭉 접근해서 끌고 가는 시간이 벌써 한 달 정도, 2달 정도가 지났는데 이제는 매우 자연스럽게 그런 방식으로 구성원들이 함께 변화해 나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진정성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 앞에서는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역사를 유난히 이제 강조를 하는데 빌리 브란트 그 당시 서독 총리의 그 발언 내용을 이렇게 봤더니 역사의 무게 앞에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를 나는 무릎을 꿇어버린 거다. 100마디 말이 필요 없는 거다. 그래서 그게 이제 상징처럼 돼버렸는데 40년 만에 보수 정당이 광주 가서 무릎 꿇은 게 처음이죠.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 광주를 가긴 갔었거든요. 사진을 이렇게 두놓고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렇게 서서 어정쩡하게 헌화를 했고, 그냥 김종인 위원장은 아예 그냥 노구를 이끌고 그냥 털썩 그냥 무릎을 꿇어버리고 아주 말이 필요 없이 그 사진으로 딱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정치적인 그 목적을 위해서 뭔가 어쩔 수 없이 방문을 한다면 딱 그 방문 하나로 그 전과 후에 연결되는 연결의 지점들이 아마 없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변인이 막 의미를 부여해서 브리핑을 하죠. 의미를 부여할 이유가 없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정치인의 진심을 보이려면 그 사람의 말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발을 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사실은 말로 다 표현하는 것 자체가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과 이 족적을 좀 봐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해나갈 이
이 모습들을 좀 유심히 지켜봐줬으면 좋겠는데요. 진정성은 뭐 알겠어요. 그런데 네. 정치적으로만 놓고 보면 제가 뭐 냉정하게 여쭤보면은 예. 어찌됐든 이런 모든 이 행보들이 다 호남 끌어안기, 호남 구해 작전, 또 통합당의 서진 전략 이렇게 네. 좀 표현들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거 아닌가요? 정치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와 비전은요. 모두를 위한 정당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은 그러니까 호남을 빼고 가서는 우리 모두 국민 모두의 전국 정당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확고한 거예요. 정의당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당이라는 게 강력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모두를 위한 정당이라고 보기에는 이번 정권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건대 국민들의 편가르기 하고 특정 진영 논리 속에서 접근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래통합당이 가야 되는 분명한 지향점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를 위한 정당이 되겠다는 지향점을 갖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 모두를 위한 정당 속에서 절대로 소외되지 말아야 되는 게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이고 그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과 함께 손잡고 나가서 우리 국가 공동체가 조금 더 나아가서 발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와 방향이고 이를 토대로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예. 우리가 선거 등을 통해서 집권해 나가는데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건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결과이지 호남에서 선거 때 조금 더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로 비춰지게 된다면 오히려 이것 통해서 잃어버리는 건 없을까 이것 통해서 또 다른 건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강이 중요한 건데 어떤 전략이 아니라 정강에다 가치로 네. 그냥 딱 심어버리면 그게 정체성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네.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뭐 듣기 그럴듯해요. 다 좋은데 좀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네. 들자면 결국은 정당이라는 게 선거니까 호남에 대해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어요? 네, 그게 우리가 정강 정책이 있고 예. 정당은 그리고 그 당을 이끌어가게 되는 세부 규정을 당헌당규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렇죠. 지금 당헌당규 개정도 함께 맞물려 돌아가고 있거든요. 뉴스를 보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당헌당규를 개정하면서 여기에 호남 지역의 비례대표를 공천할 때요. 예. 우리 당이 통상적으로 비례대표 선거를 보면 한 20번 정도까지는 당선이 돼요. 안정권이라고 안정권을 한 그러죠. 20번 예. 정도로 봅니다. 이 안정권 내에 25%를 호남 지역을 배려해서 당선 가능한 공천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 비례 안정권이 20번까지예요. 네. 그럼 25%면 4분의 1이니까 예. 5명 정도가 되는 거죠. 5명을 호남으로 아예 배정을 하겠다. 그래서 거기 지역 이분들은 다른 거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호남 지역의 대표성을 띠면서 정치를 하실 분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역에서 선거를 통해 당선이 안 되니 예. 비례대표의 표를 통해서 당선된 분들이 이 지역을 대표해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당원 당규에 놓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아직 개정은 안 됐습니다만 네. 그 개정 작업을 위한 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분은 4년 동안 이 지역을 위해서 대표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그 뒤에 4년에서는 또 다른 분들이 그렇게 가서 쭉 정치적으로 역량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천하람 변호사가 예. 지난번에 이제 호남에 출마를 예. 해서 참담한 득표를 했거든요. 장렬히 전사했죠. 예. 그 얘기 들어보니까 저한테 형형 그랬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선거 보전도 못 받으니까 네, 우리가 맞아요. 보전이라는 건 15%를 받아야 되는데 득표를 예. 해야 그래도 선거에서 썼던 비용들을 보전을 받는데 이게 안 되면 그냥 내 호주머니 있는 돈 다 털어서 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럼 누가 선거 치를 수 있냐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적어도 의미 있는 지지율의 변화가 있고 지금 15%를 넘는 득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뜻있고 의미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넓어질 겁니다. 호남의 젊은 사람들이 네. 통합당 후보로 많이 나와야 된다니까. 네. 그래서 예. 그렇게 하고 우리는 또 여기에서 힘있게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더 큰 보상으로 예.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예. 하다못해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될 겁니다. 하다못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네. 이정현 의원이라든지 그렇죠. 정운천 의원이라든지 호남에서 당선되는 새누리당 현역 의원들이 지역구 의원들이 탄생을 했었었는데 맞습니다. 네. 대구에서는 지금 민주당의 김부겸 김부겸이 의원이. 됐듯이 동서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교차되는 의원들이 나오는데 이거 거꾸로 갔어요. 완전히. 네, 예. 그게 지난 기간 정치가 발전하는 퇴행한 모습들과 거예요, 우리. 퇴행하는 예. 모습들을 쫙 보여줬는데요. 이제는 그것을 딛고 한 단계 도약할 때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여러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민주당이 호남이 텃밭인데 네. 통합당이 이렇게 가서 막 저 휘젓고 다니고 이런 얘기들 하고 그러면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국면 전환용 쇼다 이랬대요.
정청래 의원이 또 김종인 위원장님이랑은 악연이잖아요. 맞아요. 옛날에 왜냐면 비대위회 때 컷오프. 예. 그래서 마포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공천 탈락된 게 네. 김종인 그때 딱 컷오프하고 나니까 그 뒤로 발언이 좀 세대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네. 그런지 예, 김종인 위원장이 전두환 국보위 때 네. 참여했던 부역자라는 사실을 또 강조를 하면서 아, 그래도 악연이 있으니까 또 그런 말 할 만은 하겠다. 그래, 그 정청래 의원의 발언과 일부 사람들의 발언이 있는데 또 다른 민주당의 의원들의 발언 중에는 그래도 호남을 위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노력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정청래 의원처럼 악연이 있는 사람들은 뭐 혹평하는 건 당연한 건데 내부적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은 통합당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의 이 호남 구애 전략 네. 이게 그냥 일회용 이벤트가 아니라 계속 가고 이게 당원 당규에다가 이 정강 정책까지 바꿔가면서 호남을 끌어안는다 그러니까 야 이게 묘수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하다가 허를 찔렸네 이거 우리 그냥 텃밭인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여긴 다 우리 건데 이랬다가 이거 좀 이상하네. 그러면 정치 발전이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지지해주는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은 네. 거기를 위해서 더 큰 정치적 노력을 하기보다는 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충분하게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동안 저희가 너무 죄송스럽게도 그렇게 충분하게 선택받을 수 있는 공간조차 열지 못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빈 공간을 과거 2016년 때 안철수 전 대표가 쭉 들어가서 맞아요. 그 당시에 국민의당이 아예 민주당은 설 공간이 없게 만들었지만 또 국민의당이 그 뒤로 보여주는 제대로 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해서 다시 또 뒤바뀐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호남에 계신 국민들과 유권자분들께서 매우 현명한 전략적 판단하신다 보고 예. 저희 정당도 하나의 선택의 기회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김병민 대담에서는 오히려 제가 이 호남 민심과 통합당의 생각 여기 대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많이 여쭤봤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럼, 네. 호남 분들의 통합당에 대한 생각도 이런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해야 이게 바뀌는 거지. 한 번 네. 하고서는 싹 사라지고 안 나타나면은 호남 민심이 돌아올 리가 없죠. 네, 이렇게 사람으로 변화하고 또 정책 공약으로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 네. 이런 얘기들도 끊임없이 끌고 갈 거니까 국가의 발전에 대한 모습을 보더라도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유의미한 변화를 네. 좀 기대해 보면서. 호남 얘기를 많이 여쭤봤는데 얘기 네. 나온 김에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29일 예정대로 한다 안 한다 말이 많더니 결국 하기로 한 거죠. 온라인 전당대회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결국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모든 게 다 비대면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럼 결국이 어대낙으로 가는 거예요? 어대낙이라고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는 건데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 네. 어대낙. 그런데 저 갤럽 여론조사 보니까 이 언택트 비대면 온라인 전당대회라는 거를 사실 정치 사상 처음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전당대회를 어디 모여서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하는 건 처음인데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낙연 후보가 가장 더 유리해진다라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대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뭔가 한번 확 뒤집을 수 있는 그런 힘들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변수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지금 가장 불만 있는 게 김부겸 후보가 가장 불만이죠. 그렇죠. 왜냐면 이낙연 후보가 지금 자택에 있죠. 예. 네, 자가격리 기간이기 때문에 전당대회에 아예 참석을 못하게 됐잖아요. 네, 2주 자가격리 때문에. 예, 그런 상황이니까 뭔가 뜨겁게 붙으면서 팔을 엎어야 되는데 엎을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지니 전당대회 연기하자고 했지만 연기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던 어대낙의 선거로 결과가 규결이 되게 되면 근데 그렇게 되면 저는 이낙연 후보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글쎄 여튼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18, 19, 20일 4월 동안 네. 한 건데 이낙연 48, 김부겸 15, 박주민 8 이렇게 나왔으니까 1, 2, 3위의 예상 순위는 나왔는데 여기를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건 일반 국민이 들어가 있는 네. 조사더라고요. 조사 맞습니다. 결과가.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민주당 당원들의 표심. 당원이 중요하잖아요. 민주당은 네, 이 그럼요. 전당대회에서. 왜냐하면 네. 권리당원이 40%고 대의원이 45%고 나머지 일반 국민이니까 이건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치 않아. 네. 당원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 지금은 어대낙이지만 예. 지금 제일 꼴찌로 나오는 게 이게 아닌데? 아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 지지층이고 일반 민주당 지지층들. 아니 그러니까 당원들 말고 네네. 민주당을 지지하십니까라고 하고 대답하신 분들만 모아서 따로 이게 이 네. 여론조사 결과를 이렇게 추려 보면은 이낙연 71 나오고 김부겸 9고 박주민이 11로 나와요. 그러니까 2등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박주민 의원이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실제 뚜껑을 열었을 땐 더 나올 것 같거든요. 아 오히려 왜? 지금 나와 신문들이 신문의 표심이 밀어주는구나.
왜냐하면 박주민 의원이 굳이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칼을 뽑고 나올 이유가 없는 건데 예. 그런 측면에서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또 이낙연 후보는 누가 뭐래도 호남 대망론에 대한 하나의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의 표심이 과연 어느 쪽에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들어준 게 박주민이라는 존재거든요. 그러네요. 거기에 표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가 이번에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근데 저는 결국은 이낙연 후보가 되겠죠. 될 지금으로서 거라고 보면은 안 되면은 그게 이상한 거죠. 생각을 합니다만 예. 제가 그게 도움이 될까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요. 지금 대선에 대한 지지율에서 이재명 지사랑 엎어지는 지지율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뒤집어졌죠. 그리고 지난번에 있는 김원웅 광복회장에 대한 문제 속에서도 이낙연 후보가 제가 아는 이낙연 후보의 정치적 행보와는 다르게 평소답지 않게. 평소답지 않은 예, 메시지를 자꾸 예. 전달합니다. 이런 게 할 말 했다 그랬잖아요. 이런 게 본인이 갖고 왔던 정치적 행보랑 자꾸 다른 길을 걸어가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낙연 지사는, 이재명 지사는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막. 맞아요. 그러면서 엎어지는데, 문제는 대표가 되고 나면은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코로나에 대한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만, 부동산 문제 등으로 인한 민심 이반을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낙연 후보가 대표가 되면 가뜩이나 문재인 정부의 2인자 총리를 쓰면서 문재인 정부와 세트로 묶여있는 감이 많았는데 네. 여기서 이낙연 앞으로 대표가 되게 됐을 경우에 후보에게 딜레마가 생길 겁니다. 여기에 본인이 확실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떨어지는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더 떨어질 때 네. 확실한 자기 정체를 보일 건가. 네. 이재명 지사는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게 됐을 때 흔히 말하는 친문이나 적극 지지층의 성향이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한 여부 네. 그리고 그렇게 못하고 그냥 문재인 정부와 한 몸처럼 움직여 가게 됐을 경우는 본인의 대중적 인기는 점점 멀어지게 될 거거든요. 무튼 이낙연 지금 현 후보는 여기저기를 다 잡으려고 하다가 좀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비대위도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이 맞아요.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치적인 책임 여부가 갈리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전에 새로운 민주당의 대표는 그 전에 그만두게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되면 그만두게 될 건데 그렇죠. 7개월짜리. 근데 거기에서 서울시장 선거 등에 대한 보궐선거를 만약 패배하게 되면 그 모든 책임이 다 이낙연 후보에게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예, 여든 야든 그래서 내년 4월 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거라. 예. 그래서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는 대표가 되더라도 앞으로 넘어야 될 너무 큰 언덕들이 많이 있는 게 산이 아닌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여기까지 전망을 하면서 자, 오늘 긴 시간 설명 감사합니다. 예. 또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주제를 쭉 했는데 네. 마지막으로 저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달 정도 만에 온 것 같은데요. 네. 원일이 위원님 볼 때마다 늘 기쁘고 또 그때마다 새로운 변화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아마 다음 달 정도에 또 불러주시겠죠. 그때는 또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있을까. 네. 우리 당이 더 국민들께 다가서기 위한 많은 변화된 네. 모습으로 오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원일이 TV가 구독자가 10,000명이 넘었더군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아이,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왔을 때는 훨씬 네. 더 많은 구독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김병미 교수님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원주TV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